넌 날 사람으로 본 적 없잖아. 통장으로 봤지.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질문을 하셨거든요. 어제 반찬이 뭐였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서 저는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적고 약을 맞춰두고 기억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되기로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말 기억을 잃은 사람이라기엔 너무 또렷한 순간들이 자꾸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개치매가 아니라 어떤 선택의 시작이었다는 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이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4월 중순부터였습니다. 아침 6시 반. 김수연 씨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 때마다 김이 피어올랐고 그 김 너머로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수연 씨는 국자를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목요일이에요, 어머니. 아, 그래. 목요일.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흰머리가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 옷매무새도 깔끔했습니다. 74세. 허리도 곱고 걸음걸이도 또렷했습니다. 수연 씨는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제도 물어보셨는데 하루가 지나면 또 물어보십니다. 무슨 요일인지, 오늘 날씨가 어떤지,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처음엔 그냥 나이 드신 분이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수연 씨는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치매 초기 증상이야. 식사를 마친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거들겠다며 일어섰습니다. 수연 씨가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수세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그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손놀림도 익숙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물기를 털고 선반에 정리하는 모든 동작이 정확했습니다. 수연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설거지는 이렇게 잘하시는데. 오전 10시. 수연 씨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시장 좀 다녀올게.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시어머니는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수연 씨는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음걸이는 빨랐고 방향도 정확했습니다. 1시간 후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가득 들고 돌아왔습니다. 감자, 당근, 양파, 두부. 필요한 것들만 골라 샀습니다. 수연 씨는 장바구니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힘드셨죠? 아니, 괜찮아. 시장 가는 길 정도는 알지. 그 말을 들으며 수연 씨는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길은 기억하시는데 어제 먹은 반찬은 못 기억하시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 반찬이 언제 만든 거지? 그저께 만든 거예요, 어머니.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시어머니는 반찬통을 다시 냉장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수연 씨는 그 순간을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했습니다. 5월 16일 저녁 6시. 반찬 만든 날짜 기억 못함. 이미 메모는 15개가 넘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 씨는 남편과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한지 금방 잠들었지만 수연 씨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나. 하지만 선뜻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을 싫어하셨고 남편은 어머니가 건강하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 수연 씨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금요일이에요. 아, 금요일. 날씨가 좋네. 시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 씨는 냉장고 문에 커다란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요일과 날짜를 크게 적어서 붙였습니다. 약 먹는 시간표도 함께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 하지만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는 또 물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냉장고에 붙은 메모는 시어머니 눈높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틀 후, 수연 씨는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랍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펼쳐놓고 숫자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또렷했습니다. 집중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통장을 정리하는 손은 정확했습니다. 어떤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계산도 빠르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통장을 다시 서랍 깊은 곳에 넣고 서랍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수연 씨는 다시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5월 19일 통장 정리 혼자 함, 계산 정확,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반찬은 기억 못하는데 통장은 기억하신다. 수연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은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연 씨는 시어머니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 표정, 행동,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수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있는 것들과 기억하는 것들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것을. 일상적인 것들, 사소한 것들은 자꾸 잊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 돈과 관련된 것들, 혼자 처리해야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셨습니다. 수연 씨는 그날 밤 또 메모를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치매일까? 그리고 그 아래 조용히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아니면 나는 어머니가 치매이길 바라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는 답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예약 좀 해드려도 될까요? 수연 씨는 아침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국그릇을 들고 있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작년에 못 받으셨잖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할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거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수연 씨는 결국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다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예약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예약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환자분 성함이요? 수연 씨는 시어머니 이름을 말했습니다. 보호자 관계는요? 며느리입니다. 네, 예약 완료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수연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병원 예약했어요. 시어머니는 반찬을 집던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검진은 받으셔야죠. 언제? 다음 주 화요일이요. 시어머니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음 달로 미루면 안 될까? 왜요? 예약하기 힘들었는데. 그냥 지금은 좀 바빠서. 수연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쁘다고? 시어머니의 하루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낮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웃과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일찍 주무셨습니다. 무엇이 바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다음 날 오후 병원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약 날짜 변경 가능할까요? 죄송하지만 다음 달은 이미 다 찼습니다. 재예약하시려면 2달 후에나 가능합니다. 수연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2달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가기 싫어하세요. 왜? 바쁘시대요. 남편은 웃었습니다. 바쁘시긴 뭐가 바쁘셔. 그냥 병원이 싫으신 거지. 그래도 검진은 받으셔야죠. 어머니 건강하신데 뭘. 괜히 스트레스 주지 마. 수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연 씨는 식탁 위에 치매 조기 검진 안내 전단지를 올려놓았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무료래요. 시어머니는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치매 검진? 네. 요즘 다들 받는데요. 예방 차원에서. 시어머니는 전단지를 도로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래도 확인은 해보세요. 내가 내 몸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 말투에는 거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연 씨는 시어머니의 약을 더 자세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 관절약, 소화제, 3가지였습니다. 약통 옆에 작은 달력을 붙여놓고 매일 아침 약을 드셨는지 체크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표시가 빠짐없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 약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약 드셨어요? 응, 먹었지. 그런데 약통에 그대로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약통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 깜빡했나 보네. 그 표정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수연 씨는 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드세요. 시어머니는 약을 받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흘 후에도 수연 씨는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했습니다. 5월 24일, 약 안 드심. 5월 27일, 약 안 드심. 5월 30일, 약 안 드심. 규칙적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빼먹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6월 첫째 주, 수연 씨는 시어머니가 복지관에 간다는 말을 듣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 진료실 앞, 수연 씨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치매 초기 증상이 어떤 건가요? 기억력 저하가 가장 흔합니다. 최근 일을 자주 잊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약속을 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래된 일은 잘 기억하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기 기억만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꼭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진행을 늦출 수 있거든요. 의사는 검사 동의서 양식을 건넸습니다.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검사 가능합니다. 수연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동의서 맨 위에는 보호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펜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이걸 어머니 몰래 할 수 있나? 아니, 그게 맞는 건가? 수연 씨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복지관에서 돌아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친구들 만났어. 오랜만이었는데 다들 건강하더라. 좋으셨겠네요. 응.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어.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를 만나고 약속을 정하고 혼자 다녀오는 모습? 이게 치매 환자의 모습인가?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에요. 아, 수요일. 날씨가 흐리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연 씨는 가만히 시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정말 모르시는 걸까? 아니면 확인하시는 걸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6월 둘째 주, 수연 씨는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다 문틈으로 안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발소리를 죽이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적는 건 수첩이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6월 10일, 복지관, 상담. 그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첩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왜 자꾸 그래? 어머니 멀쩡하시잖아. 그래도 요즘 자꾸 깜빡하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건 좀 달라.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수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연 씨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동의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명란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펜을 꺼내 이름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어머니를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수연 씨는 동의서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더 많이 있기를, 더 확실한 증상을 보이기를, 그래야 당당하게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으니까. 수연 씨는 차를 세우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머니의 병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소리내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6월 셋째 주 화요일, 수연 씨는 시어머니가 외출한 후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밑을 청소하다가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복지관 명함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예약 마이너스 6월 18일 오후 2시. 오늘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명함을 들고 시계를 봤습니다. 1시 반. 시어머니는 점심 식사 후 복지관에 간다고 했었습니다. 수연 씨는 명함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복지관에 자주 가신다는 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무슨 상담일까? 건강 상담? 아니면 프로그램 신청? 수연 씨는 명함을 보자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복지관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수연 씨는 복지관 입구에서 멈칫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온 거지?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층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찾으러 오셨어요? 네, 상담실이 어디 있나요? 2층 끝쪽이에요. 수연 씨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2층 끝 상담실 앞. 문은 닫혀 있었고 옆 의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벽 쪽에 몸을 기댔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결정하신 거 맞으시죠? 네.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시겠다는 거죠? 수연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네. 제 명의로 된 건 다요. 가족분들은 알고 계세요? 아직이요.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결정한 거니까. 상담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럼 이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 펜으로 적는 소리. 수연 씨는 벽에서 몸을 떼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단참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 재산을 기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수연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어머니가 재산을 기부하신대요? 아니, 그보다 내가 왜 복지관까지 따라왔는지부터 설명해야 하나? 수연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후, 시어머니가 상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 등은 고닫고 걸음은 또렷했습니다. 수연 씨는 계단 아래 그늘에 숨어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연 씨는 한참 후에야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수연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가족에게 주지 않고 남에게 주려는 걸까? 왜 아무 말도 없으셨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응, 친구들 만나고 왔어.
복지관에서요? 응. 시어머니는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복지관 다녀왔지. 요즘 자주 가시네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좋으시겠다. 시어머니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복지관에서 상담도 받으세요? 시어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상담? 네. 건강 상담 같은 거요. 아, 그냥 프로그램 안내받았어. 무슨 프로그램이요? 노래교실. 시어머니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수연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 씨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말해야 하나? 남편에게 오늘 본 걸 말해야 하나?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지관까지 따라간 것도 문 앞에서 엿들은 것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며느리,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이에요. 아, 수요일.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수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제 그 서류에 서명하신 분이 맞나? 요일도 있고 반찬도 기억 못 하시는 분이? 오후에 수연 씨는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랍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첩의 한 페이지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네. 그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도 흐릿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수연 씨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치매가 아니잖아. 아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시어머니는 있는 척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는 그걸 치매라고 믿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왜 그런 척을 하셨을까? 왜 가족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 수연 씨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지난 한 달간 기록한 것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요일 기억 못함, 반찬 기억 못함, 약 빼먹음,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적힌 것들, 통장 정리, 시장 혼자 다녀옴, 복지관 약속 지킴. 수연 씨는 메모장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수연 씨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우리를 버리신 걸까?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는 왜 나를 믿지 않으신 걸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겨둔 수첩 안에, 아직 하지 않은 말들 속에. 수연 씨는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6월 넷째 주 일요일,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남편의 형제들까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른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할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밥도 반찬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둘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기부 증서야. 기부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맨 위 서류에는 재산 기부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 씨는 숨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 그대로야. 집도 예금도 전부.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이미 서명했어. 시어머니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하단에 또박또박 적힌 이름과 도장. 언제 이런 걸 하셨어요? 지난주. 수연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복지관 상담실에서 나오던 그날.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뭐가? 자식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재산인데 내가 처분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도로 봉투에 넣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뭔데? 그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연 씨는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나 멀쩡해. 그럼 왜 이런 결정을? 왜냐고? 시어머니는 식탁을 둘러봤습니다. 한 명 한 명 천천히. 너희들 중에 날 사람으로 본 사람이 있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으로 본 거 아니었어?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 얼마 줄까 계산하고 내가 언제 죽을까 궁금해하고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치매인 척했더니 너희들 눈빛이 달라지더라. 수연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나 원래 치매 아니야. 일부러 그런 척한 거야. 식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수연 씨가 겨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연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무슨, 내가 아프면 어떻게 대할지,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변할지. 수연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네, 넌 매일 내 약을 세더라. 왜? 건강 챙겨드리려고. 아니야. 내가 언제 정신 못 차릴까 기다린 거지. 수연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병원 예약도 내 얘기 듣기 전에 먼저 해놨지. 보호자 동의서도 받아왔고, 그건 나를 위해서?
아니면 너를 위해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다른 사람들을 봤습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요일을 물어보면 짜증내고 같은 말 반복하면 한숨 쉬고 어머니, 저희가 언제? 그러면서 통장은 어디 있는지, 집 명의는 누구 앞으로 할 건지, 그런 건 귀신같이 알더라.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10년이야. 침묵. 10년 동안 너희 눈치 보면서 살았어. 그러다 이번에 깨달았어. 내가 아프면 너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었어. 어머니, 이제 지쳤어. 사람 대접 못 받을 바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더라.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분은 이미 확정됐어. 법적으로 문제 없어. 변호사도 확인했어. 큰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건 취소할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취소? 왜? 가족이잖아요. 저희가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면 뭐해? 날 사람으로 안 봤는데. 시어머니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주에 요양시설 들어가. 작은 곳이야. 조용하고. 요양원이요? 응. 거기서 다른 어르신들이랑 살 거야. 혼자요? 혼자가 편해.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식탁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큰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나? 어머니가 정신 멀쩡하신데 어떻게 막아? 그럼 어떻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 씨는 식탁 위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식탁?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없는 자리. 시어머니가 가족을 부른 자리. 마지막이 될 자리. 남편이 수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뭔가 알고 있었어? 아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본 것, 문 앞에서 들은 것.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정하는 거였으니까. 자신이 시어머니를 사람이 아니라 통장으로 봤다는 걸. 수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어디가? 집에. 수연 씨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느렸습니다.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수연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적어둔 기록들, 요일 기억 못함, 약 안 드심, 통장 정리. 수연 씨는 전부 지웠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7월 첫째 주, 시어머니는 요양시설로 들어가셨습니다. 큰아들은 변호사를 만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 누구에게도 복지관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작은 가방 하나. 수연 씨는 짐을 나르는 걸 도와드리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그 말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수연 씨는 현관 앞에서 시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응? 전화드려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전화는 받을게.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옷장, 서랍장, 화장대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며칠 동안 그 방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수연 씨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집에는 수연 씨 혼자였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습니다. 수연 씨는 옷장부터 정리했습니다. 옷을 하나씩 꺼내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매니 서랍에는 손수건과 양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남편의 어린 시절. 수연 씨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수첩 한 권이 나왔습니다. 낡은 표지, 모서리가 헤어진 수첩. 수연 씨는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첫 페이지가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4월 3일. 며느리가 통장 위치를 물었다. 4월 15일. 큰아들이 집 명의를 물었다. 5월 2일. 며느리가 병원 예약을 알아보겠다고 했다. 내 대답도 듣기 전에 5월 10일. 요일을 일부러 틀리게 말했다. 며느리가 메모했다. 수연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5월 18일. 약을 일부러 안 먹었다. 며느리가 확인했다. 5월 24일. 통장을 정리했다. 며느리가 문 밖에서 지켜봤다. 6월 3일. 복지관 상담 예약. 전 재산 기부 결정. 수연 씨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첩 뒤에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접혀진 종이. 수연 씨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집을 떠났을 거야. 화가 날 거야. 억울할 거야. 이해 안 될 거야.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너 때문만은 아니야. 나는 오래전부터 외로웠어.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혼자였어. 너희들은 내 몸은 챙겼지만 날 보지는 않았어. 그게 제일 슬펐어.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어. 엄마로, 할머니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내가 나를 사람으로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명도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여름 하늘이 파랬습니다. 수연 씨는 편지를 다시 접어 수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랍장 정리를 마쳤습니다. 옷장도 정리했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도 박스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대를 정리했습니다. 거울 앞에 놓인 빗과 화장품들. 수연 씨는 빗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머리를 빗던 빗. 손잡이가 달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방 정리했어?
응. 다 버렸어? 아니, 일부는 보관할 거야. 뭘? 사진이랑 수첩이랑.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는 했어? 아직? 해봐.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수연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수연 씨는 요양시설 주소를 찾아봤습니다.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가봐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 씨는 여전히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전화하지 않으셨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 씨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못 봤던 문장이었습니다. 내가 바란 건 기억되는 것이었어. 계산되는 게 아니라. 수연 씨는 수첩을 덮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빈 옷장, 빈 서랍장, 빈 화장대.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재산도 물건도 말도 그저 수첩 한 권만. 수연 씨는 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언제 사람으로 본 적이 있었을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수연 씨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잘 지내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 씨는 시어머니 방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방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방에서 시어머니는 혼자 아침을 맞았습니다. 혼자 옷을 입었습니다. 혼자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혼자 결정했습니다. 수연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그 말은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통장으로 봤어요. 계산했어요. 기다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길 바랐어요. 그래야 제가 편할 것 같았어요. 수연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늦었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수연 씨는 한참 후에야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열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돌아오실지도 모르니까. 아니, 돌아오시지 않더라도 이 방은 이제 다르게 기억될 거니까. 재산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통장이 사라져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잃는 건 다시 돌릴 수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봤습니다. 여름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선가 그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혼자서도 괜찮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외로우실까요?
수연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사람이고 싶었다는 것. 계산되지 않고 기다려지지 않고 그저 기억되고 싶었다는 것. 그리고 수연 씨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습니다. 빈 방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첩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편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야.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한 일만 생기실 거예요. 앞으로 더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이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